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알아보고 시민들의 민원을 들여다보는 동네결사입니다. 오늘 동네결사에서는 오너의 일탈로 인한 오너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갑과 을에 대한 논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갑질에 따른 을들의 피해들이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법리적 싸움에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늘 을이 손해를 봅니다. 본점은 돈도 많고 그리고 시간적 여유도 있고 을인 가맹점 점주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힘겨운 본점과 싸우는데도 버겁거든요. 리스크를 우리가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위험이라고 그러거든요. 위험 요소가 있다 했대 리스크인데, 리스크라는 것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확률 분포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리스크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거를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고 사후에 보상책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학술적으로는 오너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지배주주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게 지배주주와 리스크가 결합된 그런 이제 한 언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우선 그냥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TV라는 자체에 시청자들이 이제 10대, 20대여가지고 우리나라 미래하고 연관이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싹들이 이렇게 나쁜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난다는 사실에 조금 화가 나서 저희가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투자한 시민들이 손실을 입는 것이죠, 고스란히. 오늘 본인의 잘못된 행위이기 때문에 본인이 피해를 입는 거야 당연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기업을 믿고 주주로 투자했던 주주들 입장에서는 경영에 크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오너의 도덕적인 잘못, 그 잘못된 일탈행위에 의해서 기업 이미지가 훼손되고 그것이 고스란히 기업에게 타격을 오면서 본인의 손실을 온다고 하면 정말로 못 참을 일이죠. 프랜차이즈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은 가맹점이 줄어든다는 것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본사의 브랜드 가치가 저하됐기 때문에 가맹점에 직격탄이 가맹점이 오는 거고, 그럼 결국은 뭐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본사에 오는 거죠. 법안이 계속 발의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오너 리스크 때문에 이렇게 가맹점의 매출이 감소됐다, 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구체적으로 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서 좀 더 저희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사업체를 운영하는 오너들의 갑질이나 만행이 문제가 되어서 가맹점과 주주가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들의 피해를 보상해줄 어떠한 해결책도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본인들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감당해야만 하는 이들의 억울한 상황과 실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 우리 지역에서도 이 오너 리스크가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요. 뭐 한 PC방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문을 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군대 앞에 개점했었던 네. 가맹점이 그 피해를 본 사례였는데요. 인터넷 방송의 BJ가 오너였던 그런 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개업을 했었고요. 이 BJ는 과거에 그 광주의 역사를 왜곡하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던 네. 인물입니다. 5.18개 폭동계가 이것을 알게 된 그 학교 주변의 학생들이 이 운동을 벌이게 되어서 결국 가맹점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 학생들이 퇴출 운동을 벌이고 결국은 가맹 해지까지 이렇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먼저 이 대학교 앞에 영업장이 오픈을 해서 사인회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네네. 한 학생이 이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의 역사를 왜곡하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이 비하 발언을 내뱉었던 인터넷 네네. 방송의 BJ가 차린 그 가게 오픈 기념 사인에 그 무엇보다도 10대들이 굉장히 네네. 줄지어서 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인터넷 방송을 주로 시청하는 연령대가 10대들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좀 벌어지게 네. 된 것도 있는데요. 미래를 이끌어 나갈 20대 청소년들이 단순히 이 BJ에 대한 팬심으로 사인을 받고 해당 가맹점을 이용한다는 것이 결국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라는 판단을 내려서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후에는 이 점주가 문제를 좀 인식을 하고 대학 관련된 SNS에 사과문을 게재를 했고요. 그 후에 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고 운동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이 문제의 발언을 한 BJ 이름이 상호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네, 네네. 그렇습니다. 네, 퇴출 운동을 벌였던 학생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기도 이제 내 선배시다. 그리고 또 한 가정을 맡고 있는 가장이라고 하시면서 뭐 큰 돈을 내 가지고 PC방을 차렸는데 좀 운동 본부를 접어주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처음에 이제 연락이 올 때 가 5.18 논란이 있다는 사실을 아예 모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네, 거기서 중요한 점이 이제 이름을 바꿨으니까 그 PC방에도 이제 안 좋은 시선을 조금 고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런데 해당 PC방 업주는 어떻게 보면 계약을 맺고 가맹점을 운영하는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뭐 프랜차이즈 뭐 사장은 아닌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잘못을 뭐 묻기 위해서 이런 퇴출 운동도 진행을 하고 결국은 결과를 얻어냈지만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이런 오너 리스크로 인한 가맹점주의 이런 피해 상황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오너 리스크 같은 경우는 많은 사례들을 보면 해당 기업의 그 프랜차이즈 매장 매출 자체가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불매 운동이나 아니면 그 브랜드 이미지 자체의 하락으로 인해서 그 매출 자체가 굉장히 크게 감소하게 되고요. 또한 이 그 주식이나 이런 것들의 가치가 또 떨어지게 되어서 또 주주들 또한 또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결과적으로는 본사에도 뭐 일부 피해는 가겠지만 가장 많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결국 가맹점주와 이 기업에 네. 투자한 주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예전에도 이 대기업 뭐 회장들의 뭐 부적절한 이런 발언이나 뭐 폭행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점주와 주주들이 이렇게 또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오너 리스크가 발생하면 뭐 결국에는 본사도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네, 뭐 일단 가맹본부 같은 경우는 네네. 그 수수료보다는 사실은 유통 마진이나 네. 인테리어 공사 수입과 같은 이 출점 수익으로 수익을 좀 내는 구조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가맹점 수를 더욱 늘려야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오너 리스크가 발생을 하게 되면 네.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가맹점들의 그 가맹 계약 해지가 급작스럽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맹 본부 자체 수익도 줄어들게 되고요. 가맹 본부 자체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는 없는 구조이기는 하죠. 네. 근데 이 가맹 본부 같은 경우는 약간 갑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러한 피해를 입게 되면 손해를 충당하기 위해서 그 홍보비나
또는 불필요한 물품을 강매를 시킴으로써 이제 가맹점주들에게 이러한 손해 부분을 좀 전가시키는 경향이 생기기도 합니다. 결국에 가장 피해는 또 가맹점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네, 여러 가지 피해를 발생하고 있는 이 오너 리스크가 경제학적으로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너 리스크는 이제 오너뿐만 아니라 그 일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적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한국 같은 상황에서는 대기업 집단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그 어떤 지배 주주로서 있기 때문에 어떤 독단적인 경영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독단적인 경영이라는 거는 어떤 투자라든지 이런 데 실패를 할 수도 있고 기업이 파산할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를 항상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기업 활동에 있어서 하는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나라도 발생할 수 있고 어떤 저기로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아까 말하는 불법적이고 우리가 뭐 유법성이 가진 것들 또는 비윤리적이고 또는 비도덕적인 행위는 이거는 이제 상당히 이제 심각한 타격을 저한테 주는 거죠. 저희 나라에. 특히 또 그룹 전체. 특히 우리가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 기업 같은 경우는 가맹점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급격하게 매출이 하락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기업의 평판이나 브랜드 가치가 완전히 저하되니까. 우리가 그거는 이제 많이 보아왔지 않습니까? 피자라든지 마리 치킨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이미 보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가맹점 같은 경우는 급격한 매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한 기업들이 이제 결국은 폐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막대한 손실을 끼칠 수 있다는 게 오너 리스크입니다. 오너 리스크가 이렇게 계속 발생하면 어떻게 보면 기업 이미지도 나빠지고 또 뭐 상품에 대해 이런 소비자의 부정적인 이런 인식들을 심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좀 파생될 수 있는 네. 부정적인 영향을 좀 살펴보면 먼저 이 오너 리스크 자체가 반기업적인 정서를 좀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곧 그 소비자들이 소비자의 그 신뢰를 잃기 때문에 그 기업 자체 매출이 또 하락하게 되는 네. 거죠. 이런 오너 리스크의 반복은 결국에는 생계형의 그 점주들이라든지 또는 주주들 그리고 또 직원들에게 피해를 네. 입히는 결과를 가지고 오고요. 또 이런 것들은 또 경제난이라든지 이런 그 우리나라의 그 경제적인 상황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사업체를 운영하는 이런 오너들의 일탈이 계속되면 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또 불매 운동으로 이렇게 대응하기도 하는데요. 소비자 연맹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매 운동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이렇게 팽팽하게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요. 불매 운동을 이렇게 지지하는 의견도 있는 반면에 현실적인 상황, 즉 무고한 가맹점주들의 피해는 무시하고 감정에만 치우쳐서 무작정 불매 운동을 진행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부도덕한 기업에 대해서 불매운동을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좀 더 윤리적인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제품을 생산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고 또 소비자의 적극적인 의사표현과 권리를 수행함으로써 건강한 소비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함이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불매운동으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긴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이 불매 운동은 이 소비자들의 인식이 그만큼 또 성장했다라고 또 볼 수가 있는데 또 반면에 불매 운동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도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까지 일어났던 이런 불매 운동 중에서 혹시 기업에 큰 영향을 준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과거를 조금 오래전을 좀 돌아보자면 한 맥주 회사가 낙동강에 그 페놀을 유출했던 사건이 네네,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들이 좀 이 맥주 업체에 대해서 좀 외면을 함으로써 그 전까지는 부동의 1위였던 이 맥주 회사가 결국 네. 추락하게 되었던 그런 사례가 있죠. 최근에 있었던 불매운동 같은 경우에는 좀 성공적인 사례를 좀 찾기가 어려운데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체할 수 있는 기업 자체가 굉장히 많지가 않고요. 네. 또 뭐 그럴 만한 기업이 별로 없어서 불매 운동 자체가 형성되는 경우들도 적기도 하고 대기업 등에서 가격을 내리게 되면 또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인식을 가지고 결국은 네. 또 구매하고 소비하게 되어서 이 불매 운동 자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그 유제품 업체 같은 경우에도요, 갑질 사건으로 국민적인 분노를 굉장히 크게 일으켰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에는 3년 만에 재기에 성공을 해서 결국에는 이 불매 운동이 원래 목표했던 만큼의 뭐 그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오너가 갑이라고 볼 수 있고 가맹 점주가 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 갑의 입장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말 웃긴 규정이 하나 있는데 가맹점주는 광주인데 실질적으로 그 프랜차이즈 본점이 부산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가서 조사를 받는 게 맞겠습니까? 광주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문제제기란 광주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는 게 맞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본점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재 그 지사에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영업을 해야 되는 이 점주가 예를 들어서 본사가 부산에 있다면 부산에 가서 소명하고 무엇인가를 대항을 해야 된다는 문제예요. 이 갑과 을의 이 차이가 이런 식으로 그 조금 언밸런스하게 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힘의 우위라는 게 규정에서조차도 이렇게 맞지 않아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좀 공정위에서도 이런 규정들을 좀 바꿔서 프랜차이즈점 같은 경우는 가맹점주가 이의제기를 하는 곳이 있다면 그 가맹점주가 소속된 지역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담당하고 실질적으로 그 조사에 임하기 위해서는 본점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 지역에 와서 거기에 문제를 소명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타당한 이치다. 오너 리스크로 인한 이 피해를 본 가맹 점주들 네. 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은 있습니까? 네, 현재는 이 직접적으로 뭐 해당 규정이 존재한다거나 해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관련 법률 자체는 지금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너 리스크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가맹 점주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손해배상 법리에 따라서 네. 다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오너 리스크 문제의 심각성이 좀 대두가 되면서 이런 관련된 법률을 좀 개정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좀 대두가 된 바가 있고요. 그래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지금 현재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가맹사업법 개정안 자체의 내용을 보면 가맹본부나 또는 이 오너 리스크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손해를 배상해주는 뭐 그런 내용의 규정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아직은 발의는 된 상태인데 국회에 아직 계류 중인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현재 바로 시행 중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반적인 손해배상에 따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도 이제 앞으로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법안이기 네. 때문에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가맹 본사 임원이 마약, 성추행, 이런 범죄들로 인해서 브랜드 명성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가맹점주들에게 물질적인 손해배상을 하는 내용입니다. 경영진이란 단어 자체가 이제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다 보니까 임원이란 단어를 사용해서 법률을 개정안을 이제 낸 상태인데요. 실제로는 이게 현재 본사와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 그 가맹 점주들이 있습니다. 이 점주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 개정안의 적용이 아니라 일반적인 손해배상에 의해서 다투고 있고요. 대표가 마약 투약 행위로 인해서 매출 하락이나 정신적 손해를 입은 케이스입니다. 네.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규정들이 이런 수정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아직까지 뭐 명확한 해법이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오너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이 개선돼야 할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이기 때문에 위험이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사전적으로 예방도 할 수 있고 사후적으로 보상 체계를 만들 수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하나 나온 게 아마 그 금융감독원에서 대기업 집단의 지배 구조를 평가할 때 과거에는 이제 경영진의 횡령이나 위험의 그 유법 행위 이것에 이제 초점을 맞췄는데 최근에 정성평가에서 뭘 보냐면 시장을 얼마나 문란시켰느냐 그 오너나 그 일가의 도덕적 일탈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이제 평가의 요소로 넣으면 이제 어느 정도의 그 대기업 집단의 어떤 그 경영 평가나 그 재무 구조 평가에 이제 도움이 될 거고 특히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들 아까 자영업자들의 갑질 논란을 위해서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결국은 생존의 문제가 관계됐잖아요. 이럴 때는 약간의 좀 더 강력한 징벌적 손해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네,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면 이 오너 리스크는 뭐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네, 징벌적 손해배상은 뭐 얼마 전에 좀 도입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새로 도입된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최근 공포된 환경보건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나 성면, 네네. 뭐 이런 폐질환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 오염 사고로 인해서 환경성 질환을 앓게 된 그런 이제 피해가 네. 발생을 했을 때 사업자가 뭐 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해야 한다라고 정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최초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애초에 발의된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피해액의 10배 이상을 배상하도록 해서 이 징벌로서의 역할을 좀 기대할 수가 있었는데요. 네. 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 10배라는 그 금액 규모 자체가 3배 이내로 축소가 되면서 그 의미가 조금 퇴색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 금액 자체를 징벌의 의미로서 과중하게 네. 부과하는 것인데 3배 정도가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는 조금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도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오너 리스크와 같은 뭐 사회 경제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에 다수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좀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는 것이 네. 좀 효과적으로 볼 수 있죠. 네. 네.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상태에서 이게 도입이 됐는데 네. 그 효과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네. 것 같습니다. 오너 리스크, 그러니까 뭐 오너 스스로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뭐 제도나 법으로서 또 이런 제재를 해야 될 텐데 법을 다루시는 입장에서 앞으로 좀 이런 오너 리스크에 대해서 뭐 좀 새로 도입이 돼야 되는 이런 제도나 법률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이 이 오너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뭐 네. 방법 중 하나로 뭐 근로자 이사제를 도입하겠다 뭐 이런 공약이 있기는 했었는데요. 네. 노동이사제라고도 이제 불리는데 이 제도가 그 근로자의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네. 제도입니다. 근데 이 제도 같은 경우에는 그 일을 하는 근로자가 직접적으로 기업 경영의 한 주체로서 참여를 하게 되는 뭐 그런 뭐 좀 의미를 갖는 네. 제도인데 이미 선진국에서는 좀 시행이 되고 있는 제도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도입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라는 평가가 있는 네. 뭐 제도이기도 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근로자 이사제가 기업 경쟁력을 좀 떨어뜨릴 수 있는 여지가 네. 있기 때문에 도입을 좀 하기엔 좀 우려가 된다. 뭐 이런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고요. 이런 제도들도 그래도 조금 고려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오너의 개인적 일탈이 회사와 직원의 안위를 이토록게 만든다고 하는 이 오너 리스크. 이 오너 리스크가 최소화되기 위해서는 뭐 제도의 변화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오너가 자신의 위치와 책임을 인식하고 오너 스스로의 존재를 가치 있게 활용하는 방법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동네 길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그 운전자가 잠깐 의식을 잃는 상태라도 오게 된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승기 갖고 마찰이 있어가지고 칼을 갖다가